안녕하세요. 이제는 11번째 시간이고요. 307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그 104번 한번 보세요. 104번이 요 감청에 관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2번 지문. 이 패킷 감청에 대해서는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헌법 불합치 결정했는데 제가 그게 그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효력을 유지하는데 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문이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날짜가 보니까 2019년 12월 31일이 아니라 2020년이에요. 3월 31일까지. 이때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교정합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2020년 3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개정을 안 하면 패킷 감청에 관한 통비법 그 규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개정을 하면 어때요? 헌법에 맞게 이제 개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개정하기 전까지는 패킷 감청의 근거 규정은 효력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패킷 감청도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다. 이런 지문은 맞아요. 그런데 패킷 감청에 관한 통비법 규정은 지나치게 통신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된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렇다 그랬어요? 입법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패킷 감청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단순 의원 결정을 하면요. 단순 의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단순 의원은 그냥 의원 결정인데요. 그거를 하면 의원 결정한 시점부터 바로 조항이 날아가 버려요. 효력을 상실해 버려요. 그러면 아예 패킷 감청에 관한 근거 규정이 다 효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근거 규정이 없죠. 그렇게 되면은 입법적으로 공백이 생겨가지고요. 수사를 할 때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죠. 그런 걸 방지하고자 시간을 이렇게 이때까지 개정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그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만큼은 유지하겠다 하는 얘기죠. 307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그러라 그랬죠. 1번 보세요. 공소제기 후에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 요청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습니다. 왜 그래요? 공소제기 후라면 이거는 공판 절차예요. 여기서는 피고인 구속의 권한이 누구의 권한이죠? 이거는 수소법원의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신청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2번 판례를 보시면요. 여기서 이 판례를 2번 지문 요 판례 핵심을 읽는 게 공소제기 후. 요게 핵심입니다. 공소제기 후가. 그러니까 공소제기 후에는요. 이거예요. 이 판례는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로부터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검사의 압수수색은 어때요? 위법하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는 위증이 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죠.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받아도요. 공소제기 후에 검사는 어때요? 강제 처분의 권한이 없어요. 강제 수사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인 구속이라든가 공소제기 후에 압수수색 검증 같은 이런 권한은 수소법원의 권한이지 이 공소제기 후에 강제 처분의 권한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딱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자,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그리고 이미 제출물의 압수 요것만큼은요. 공소제기 후라도 영장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빼놓고 나머지는 못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판사에게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래도요. 이거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여기서 수집한 증거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서 위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소제기 후에 강제 수사의 문제가 나오면요. 두 가지만 먼저 생각해야 돼요. 허용되는 거 두 가지.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하나, 이미 제출물의 압수. 요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때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지금은 이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은 위법해요. 여기서 얻은 증거는 위증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3번.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후 다시 그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활동 등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피신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피의자 갑을 구속 기소했죠. 그리고 소환했죠. 예, 그리고 피의자 신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공소제기 후니까 요거는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으로 바뀌어서 피고인 신문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지금 공판 절차에서 한 게 아니네요. 수사 절차에서 구속 기소했다네요. 제가 지금 기소했다는 거를 착각을 해서 피고인 신문 요거를 하는 거죠. 기소하고 나서 불러서 피고인으로 신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피신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작성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은 어때요? 공소제기 후에 구속 기소하고 나서 이 사람을 다시 뭐 한 거죠? 불러서 신문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는요, 내용이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작성해도 그 내용은 피의자 신문한 내용이 기재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신조서와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공소제기 후에 이 사람이 피고인이 됐지만 이 사람을 다시 공범들과의 공범들의 조직 활동 등에 관한 그런 신문하는 거죠. 그러면 공범들과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작성했다 그래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진술조서라는 제목으로 작성해도 그런 피의자 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신조서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피신조서로 본다면 피의자 신문을 한 것으로 보는 거고 전에 뭐 해야 돼요?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았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4번 보시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은 검사가 소환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 거기를 묶어보시죠. 4번은. 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거는 법정에서요. 법정에서 이미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고 나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의 진술이 번복된 내용을 번복 진술조서로 작성했죠. 이 번복 진술조서는 증인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불러서 조사한 거는 참고인 조사가 돼요. 증인이 법원에 대해서 진술했으면 증인이 되지만 이 사람이 수사기관, 검사 앞에서 진술하면 참고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증언한 거를 어디서 했어요? 이거는 법정에서 했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했죠. 이 번복 진술조서는 어디서 작성된 거예요? 수사관서에서 작성된 거예요. 검찰청에 불렀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우월해야 될까요? 요게 수사관서에서 번복 진술조서 작성한 게 우월해야 될까요? 여기서는요. 이 법정에서 증언한 거는 공판 기일이 있죠. 공판 기일에 증언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판 중심주의가 적용됩니다. 공판 중심주의는 공판 기일을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증언한 내용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요. 이 번복 진술조서를 갖다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복한 내용이니까 완전히 증언한 거하고 상반된 거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죠. 그렇게 돼버리면 법정 증언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 앞에서 참고인 조사받은 내용이 그게 증거 능력에 부여돼서 우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판 중심주의를 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번복 진술조서는 공판 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재판 청구권 이런 걸 침해해서 이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돼요. 위시증. 그렇기 때문에 이 번복 진술조서는 위시증으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번복 진술조서가 작성된 경우 두째 줄 끝부분이죠. 그 원진 수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던 거예요. 번복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증인이 그걸 아무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봤자 위시증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요 위시증이지만 예외적으로 어때요? 번복 진술조서는 위시증이지만 예외적으로 요거까지 알아두세요. 예외적으로 피고인 측에서 증거 동의하면은요. 증거 동의를 하면 증거 능력이 부여돼요. 그러니까 위시증은 원칙적으로 증거 동의해도 위시증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증거 동의하면은 위시증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게 딱 두 개가 있어요. 번복 진술조서 하나 그리고 184조의 증거보전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차별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작성한 증인신문조서 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위치증 배제 법칙에서도 나와요. 근데 번복 진술조서는 예외적으로 증거동의 대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증거동의 하면 증거동의 인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거는 위치증에 대해서 증거동의에서 예외적으로 증거동의 인정되는 경우지. 이거는 어디까지나 위치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나중에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고 뭐 그래도 이거는 위치증입니다. 네, 증거동의의 문제는 다른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4번이 그래서 이거는 증거동의가 있다는 게 틀리죠? 예, 증거동의 없습니다. 이제는 310번 볼까요? 공소권 남용 이론에 관한 거예요. 공소권 남용 이론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은 공소권 남용과 관련해서는 1번 질문을 보세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 자의적으로 공소권 행사. 이게 바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했다는 것은 시쳇말로는 제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소권을 남용해서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 소추재량 일탈, 요게 핵심 단어예요. 소추재량을 일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추재량권, 검사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서 공소제기 여부가 재량이죠. 이거를 일탈해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공소권 남용으로 봐서 공소제기 여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때 있죠. 이때 한 단계 더 나가서 자의적으로 공소권 행사해서 소추재량을 일탈해서 공소제기했다. 그래서 공소권 남용했다. 그런 경우에 검사에게 뭐는 있어야 돼요? 검사에게 미필적인 의도가 있어야 돼요. 미필적이라는 건 확정적인 게 아니라 낮은 정도죠. 낮은 정도의 미필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필적이나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소추재량을 일탈해서 공소제기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공소권 남용으로 봅니다. 그런데 요 판례 빼놓고 나머지 판례는 공소권 남용이로는 모두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가 결론이에요. 그러면 공소권 남용 이론은 출제가 잘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잘 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게 출제됐다. 그럴 때는 여러분은 뭐만 찾으면 돼요? 소추재량을 일탈했다. 그런데 검사가 미필적이나마 의도적으로 소추재량을 일탈해서 공소제기를 했다. 그런 경우는 공소권 남용으로 봤다. 나머지는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1번은 맞는 질문이고 2번은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어때요?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그러면 위법한 범위유발령 함정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판례는 기회제공령은 아예 함정수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유발령 함정수사 같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하여 공소제기를 했다 그러면 어때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때는 공소제기에 대해서 공소기가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그래서 틀렸죠. 위반된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3번, 4번은 여러분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그랬잖아요. 1번 판례 빼놓고는요. 1번 판례 빼놓고 나머지는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3번은 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 아니죠? 4번도 그렇죠? 다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 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다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제는 공소취소 문제로 보죠. 313번 보도록 합니다. 공소취소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보시죠.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공소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소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1번을 정리할 때요. 1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사 종결 처분은 검사가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사 종결 처분을 통지해 줄 때 고소인 고발인에 대해서 통지해 줄 때가 있어요. 항상 수사 종결 처분은 검사가 합니다. 왜? 수사 종결 처분은 검사가 하기 때문에 검사가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검사가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요. 서면 통지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네 가지 경우. 기소 처분을 했다. 불기소 처분을 했다. 타관 송치 처분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소 취소 처분을 했다. 여기 공소 취소에 관한 게 1번 질문 요거죠. 그러면 이때는 고소인 고발인에게 검사가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반드시 서면이에요. 서면 또는 구술이 아니라 서면 통지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요. 요거를 갖다가 비교할 게 검사가
고소 고발이 있는 사건에서 고소 고발인에게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잖아요. 불기소 처분을 한 때는 역시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가 아니라 이제 이유 고지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유를 고지해 주는 게 왜 불기소 처분했는지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데요. 대신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고소인 고발인의 청구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고지해달라, 알려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을 때만 어떻게 된다고요?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는 7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유를 고지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지 의무와 이유 고지 의무는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통지 의무는 어때요? 네 가지 경우 다예요. 기소, 불기소, 타관성취, 그리고 공소, 취소. 그런데 이유 고지 제도는 언제만? 불기소 처분을 할 때만.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청구를 요합니까? 지금 네 가지 처분을 할 때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청구를 요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특색입니다. 여기는 청구가 있어야 되죠. 이유 고지해달라 청구.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다. 그러면 1번은 맞아요. 1번은 지금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가 틀렸군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겁니다. 2번 보세요. 사항소심의 파기환속 또는 파기 이소 후의 절차. 재심 절차에서도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공소취소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파기환속 이소 후의 절차는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사항소심 갔다가 다시 깨져가지고 파기돼서 원심으로 돌아오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재심은 어때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이때 재심 청구권자가 지극히 예외적인 재심 사유가 있을 때 그때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1심 판결 선고된 후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못한다는 거죠. 3번 보세요. 검사는 재정 시청에 대해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공소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걸 왜 그래요? 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공소 제기 결정을 했다는 건 공소제기를 강제한 거예요. 공소제기를 강제했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했다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재정 신청 제도 자체는 아예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4번은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될 때에도 검사는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자, 공소 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어때요? 동일한 사건을 재기소하려고 그러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재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하나요. 재기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든지가 틀린 것입니다. 3번이 정답이죠. 314번 볼까요? 공소 취소에 대해서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 보시죠. 검사가 공소 취소 후에 329조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 제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여기에 329조의 제한을 받아요. 조금 아까 문제에서 끝 4번에서 봤던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공소 취소로 인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죠. 그거를 재기소하려고 그러면 다시 기소하려고 그러면 제한을 받아요. 329조의 제한. 이게 바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에만 재기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닌데 다시 기소해요. 그러면 그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죠. 예, 이거는 공소기각 결정이 틀린 겁니다. 두째 줄에 결정, 공소기각 결정이 틀렸어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돼요. 니은 보시죠. 포괄일체로 기소된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해 공소장 변경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포괄일체는요, 상습범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상습범, 이 포괄일체, 요거의 일부를 갖다가, 요거는 취소한단 말이에요. 철회하는 거죠, 철회. 일부 철회. 그러면 포괄일체의 일부를 철회할 때는요, 포괄일체는 상습범인데 동일성이 있어요. 상습사기 같은 게 대표적인 예 아니에요? 이런 거는 상습사기는 단순사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 그러면 사기와 사기 이런 것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 철회할 때는 동일성이 있는 걸 일부 철회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공소장 변경한다고요. 그러면요, 공소장 변경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이거는 공소 취소가 아니죠. 공소장 변경하지 공소 취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29조의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329조의 제한이 없어요. 왜?
329조는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재기소할 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재기소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요. 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재기소할 수 있다는 329조 제한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329조는 동일성이 없는 거에 일부 철회할 때. 그게 바로 공소취소라죠. 동일성이 없는 거를 일부 철회할 때는 공소취소합니다.